아이들을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도 놀잇감을 주자.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선 부모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퍼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목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인재 양성 프로젝트 생각의 탄생 박주몽입니다. 오늘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생각의 특성과 행동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도 기감을 삼고 자기 행동과 생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생각을 가지고 논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퍼즐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잘 푸는 것이고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못 풀고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퍼즐입니다. 퍼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목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목표가 없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문제를 받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풀다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아마도 지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엄마들은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가 무엇을 모르는 것이냐? 모르는 게 뭐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문제에 대한 고민 자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어려웠어요. 어렵다고 하니까 바로 포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이 지금 현재 사실은 교육 현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바꿔줘도 내가 이 문제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어떤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러한 것만 찾아도 사실은 목표성은 나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바로 유레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우면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건 너 반드시 풀어야 돼 하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든 것이지, 네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만 생각을 해라 한다면 그 아이는 분명하게 풀어낼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기다려 주지를 않죠. 그 아이가 그 극복해 가는 그 과정, 한 번을 풀었을 때 느끼는 것을 바로 유레카라고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유레카의 경험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거는 생각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이가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아이들한테 생각을 해라 말로 한다고 해서 생각되는 게 아니다. 아이들이 행동을 하고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선명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지 아이들은 행동으로 나간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풀지 못하는 거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지닌 인재,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 이것이 미래 지향형 인재입니다. 이 기반에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을 지니려면 우선 문제를 자기 문제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주어졌을 때 이것은 나는 어려워서 못 풀겠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설명을 해줬을 때 답을 찾았다. 그것도 나의 답이 아닙니다. 남의 답이에요. 자기 문제화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는 그 작은 차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차이가 됩니다. 문제 해결력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기 문제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방식으로 해결을 했을 때 풀리지 않은 문제를 나만의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서 풀어내는 것을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야. 여기를 푸는 데는 어떤 공식이 있을 거야. 이거를 푸는 데는 어떤 지름길이 있을 거야. 이것을 누군가는 가르쳐 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의 생각은 죽게 돼 있다. 생각이 죽는데 문제 해결력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교육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교육은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 보수적인 집단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이제. 왜? 시대가 그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러한 목표 지향성을 갖고 있는지 또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여기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은 세 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 정의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시험 문제를 주면 또는 참고서를 주면 넘겨보죠. 문제 읽지 않아도 답을 써 나갑니다. 왜? 그 안에 들어있는 문제는 뻔히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 해결력에서 주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준 겁니다. 그 형태의 문제, 그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 퍼즐입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 수학의 지식을 필요로 하면 수학 퍼즐, 과학의 지식을 필요로 하면 과학 퍼즐. 자, 문제 정의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성냥개비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이용해야 됩니다. 다 이용해서 4개의 정삼각형을 만들어라.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성냥개비 하나의 길이와 같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 정의를 내려야 될까?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 정의 과정에서 첫 번째, 무엇을 물어보느냐? 두 번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이 뭐냐? 세 번째, 여기에 필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 문제 안에서 전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문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개비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여기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성장개비 부러뜨리지 말라는 말 없지 않느냐? 이거는 성냥개비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성냥개비 하나의 길이와 같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냥개비를 부러뜨리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유추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지식으로서 정삼각형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정삼각형을 배운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면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지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삼각형을 알려주고 난 이후의 과정은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자, 정삼각형의 개념을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놓치기 쉬운 건데 성냥개비의 길이는 모두 같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냥개비가 다 같을 수는 없죠.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성냥개비 6개를 주고서 만들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 안에는 그 전제가 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문제 하나를 통해서 무엇을 물어보느냐? 여기에서 숨어 있는 지식이 뭐냐? 여기에 숨어 있는 조건이 뭐냐?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약하고 있는 컨스트레인트는 뭐냐?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는 것, 여기가 정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보면 과연 이 정도까지 읽어내느냐? 어렵습니다. 이거는 성인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 습관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를 정의했으면 다음엔 정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분석해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성과 합리성입니다. 이거는 제가 또 다른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동전을 던졌어요. 한 번 던졌습니다. 그 동전을 주워서 다시 던졌어요. 그랬더니 앞면이 나왔어요. 자, 이때 한 번 던집니다. 어떤 게 나올까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50%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런데 다음번 다시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동전을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세 번 던졌는데 계속해서 앞면이 나왔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던지면은 어떤 면이 나올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뭔가 여기에 트릭이 있다. 왜 어떻게 앞면만 계속이 나올 수가 있느냐? 뭔가 이게 트릭이 있거나 조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딴 얘기를 합니다. 뒷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모릅니다. 여전히 확률은 50%입니다. 앞의 경우나 뒤의 경우나 확률은 50%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항상 어떤 상황이 반복이 되면 심리적인 요인이 가중을 해서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게 돼요. 이것이 실제로 공부에 관련된 문제든 사회에서의 문제든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 찍는다고 봐요. 사지선다형 모르는 데 우리가 1, 2, 3, 4 중에서 찍어요. 확률은 25%입니다. 그러면 가장 현명한 답은 1번만 계속 찍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뭔가 그래도
1, 2, 3, 4, 4, 3, 2, 1 이런 식으로 찍어다 가다 보면 그래도 어떻게 될 거다.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다 틀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심리적인 요인. 그때 정확한 확률 계산으로 따진다면 그냥 내리 1번 찍는 것이 맞다. 왜? 1번이 답 하나도 나오지 않게 만드는 시험 출제자는 절대 없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분석해 내올 때 난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정확하게 현상을 문제 정의 다음 단계 분석해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모르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것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델링인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봤던 문제예요. 말발굽 문제인데요. 말발굽 모양의 구멍이 6개가 뚫려 있습니다. 이 두 번만 잘라서 6개로 조각을 나누고 각 조각마다 구멍 하나씩이 들어가도록 만들라. 보입니까? 이건 제가 연필로 한번 그어볼게요. 자,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그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잘라봐요. 5개밖에 안 돼요. 5개밖에 안 되고 구멍 2개는 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학적으로 보시면 선이 하나가 있으면 평면을 2개로 나눕니다. 걔를 다시 하나를 그으면 평면을 4개로 만들어요. 즉 6개로 2번에 6개로 만들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가능한 것이냐?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퍼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딱 주면은 2번 해보고 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걸 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 이게 사는데 도움이 됩니까? 공부하는데 점수로 나옵니까? 아이들이 이것밖에는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 바로 모델링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도록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잘라보세요. 그러면 3조각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때 보통의 사람들은 이 조각들은 당연히 평면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띄우는 사람들은 얘가 만약에 말발굽이라면 나 같으면 이게 종이에 그림 그렸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겠다. 그 다음에 얘를 카트한다. 요 3조각을 한데 묶어서 반으로 커트하겠다. 그러면 2번을 커트해서 6조각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저거를 움직이겠다 하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도 없고 붙어있다는 얘기도 없고 이 말발굽이 어떤 말발굽이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레짐작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얽매여 놓고 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류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내는 것이 바로 모델링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제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나의 문제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서 풀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의 미션은
가로로 5칸, 세로로 5칸에 1, 2, 3, 4, 5가 한 번씩 들어가도록 한다. 세로도도 한 번씩.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얘기 안에는 같은 줄에 같은 숫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은 이미 아까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읽어낸다고 그랬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지 않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 있어요. 요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이 있습니다. 굵은 선으로 나눠서 5입니다. 굵은 선 해서 341입니다. 혼자 떨어져 있죠? 2입니다. 자, 이걸 더해보면 얼마죠? 348이 나오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도 어떤 로직이 적용됐을 거다? 동일한 로직이 적용됐을 거다? 이거를 추론해내는 것, 이게 유추입니다. 당연히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우리는 문제를 이해한 겁니다. 정의를 한 거예요. 자, 문제는 정의되는데 뭘 하라는 거냐? 이 안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써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것과 미션은 다른 개념이에요.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고, 미션은 그래서 나한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행동은 빈 네모 칸에 숫자를 써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한번 보십시오. 한눈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덧셈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세 자릿수 덧셈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식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퍼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정확성과 합리성을 따져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요 끝에 숫자를 보면 세 자릿수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어요. 기호를 이해해야 됩니다. 150 얼마, 200 얼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세 자릿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될까? 당연히 나오죠. 이게 우리가 수학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이 다음 단계는 추론이에요. 4. 왜? 왜 4일까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최대의 숫자가 5입니다. 만약에 5와 4를 여기에 각각 넣어도 9예요. 9를 더했는데 150 얼마가 됐다면 최소한 이게 140 얼마는 돼야지 150 얼마가 나오는 겁니다. 결론은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4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추론이라고 해요. 자, 이까지 되면은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동으로 풀려나갑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동으로 풀려나가는 이 알고리즘으로 작동합니다. 생각 안 해도 돼요. 왜? 각 줄에 각각 다른 수가 한 번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칙, 다른 수가 들어가야 한다는 규칙, 이 두 개를 적용하면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풀립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2단계에서 또 막혔어요. 이제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어요. 2단계에 다시 추론이 들어갑니다. 왜 오냐? 왜 오냐? 이것도 찾기 어려워요. 자, 이거 보세요. 끝에 자리가 2입니다. 여기는 무슨 수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 자리 숫자를 보니 끝에 자리가 7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무엇이 7이냐? 5죠. 추론이 됐죠. 여기가 되면 이제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
2줄에 1이 없죠. 1은 여기에 안 됩니다. 따라서 1. 그럼 나머지 하나수 자연스럽게 풀려나가죠. 다시 알고리즘을 따라서 가게 된다. 자,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를 정의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해내고 그래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즉 하나의 문제 안에 창의적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숨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퍼즐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 또는 퍼즐을 풀어라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이 과정을 스스로 찾아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세 가지 생각하는 습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줄, 세로줄, 모든 줄에 동그라미 안에 색깔들이 달라야 되는데 네 가지 색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네 가지 색이 가로, 세로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선으로 연결된 네 개들이 있어요. 유심히 관찰을 해보세요. 이거는 관찰을 해보면 어떤 선을 통해서 네 개씩 연결이 돼 있다. 요점으로 해서 네 개가 연결돼 있다. 이 네 개가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이 네 개는 또 다른 색으로 나눠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색깔을 배치해 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갔어요. 문제는 이해합니까? 아이들의 대부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근데 곰곰이 읽어보면 여기에 지식이 있나요? 학교에서 배운 게? 그냥 색칠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동그라미 안에. 같은 줄에 같은 색이 있지 않도록만 색칠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 관찰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 즉, 선이 어떤 구도로 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관찰해내지 못한다. 그럼 문제 안 풀립니다. 두 번째,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내지 못한다.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여기 덧셈 적용 안 됩니다. 지식 적용 안 됩니다. 여기 필요한 거는 뚜렷하게 관찰하고 과찬된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 되면 아까 모델링이라고 그랬죠? 돌려서 생각해보기도 하면서 접근에 들어가야 된다. 이 문제는 제가 풀어주지는 않겠어요. 만약에 풀고 싶으면 이 문제를 다시 보기 하면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고라고 하는 거는 보는 것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각각의 사람들은 지능을 여러 가지의 개별 지능을 갖고 있다. 그 지능이 각각 다르게 발달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예요. 현대 사회에서, 현대 교육학에서 다중지능 이론은 이미 공인됐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논리수리, 언어, 공간, 변별, 자연 탐구 등과 같은 다양한 지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아마 관찰하고 논리성이 작동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어떤 아이가 관찰은 잘 하는데
논리적으로 추론해내고 분석해내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안 풀릴 겁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도 똑같아요. 모델링을 할 때 말발굽을 돌리는 것, 여기가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그러죠. 생각을 전환시킨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이해하더라도 그 부분이 없으면 결국은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력에서 이 지능들이 고르게 쓰여지는 것, 이거를 사고의 균형이라고 그럽니다. 사고가 균형을 갖는다. 이거는 개별 지능들이 고르게 발달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자, 공부 잘하는 아이의 3가지 습관 중에서 2번째입니다. 과제 집착력이에요. 한 문제를 30분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은 제가 장인 손에다 장을 지지겠습니다. 왜?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아이를 두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굉장히 행복한 부모님입니다. 지금 공부 점수 안 나온다?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왜? 그런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걔는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뇌는 골조처럼 돼 있어요. 세포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골조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들어와서 그거를 해결해 갈 때마다 그 과정에서 얘가 커진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뉴런이나 뉴런들의 회로 연결 과정이 굉장히 촘촘히 복잡해진다 하는 얘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골조가 커지는 거예요. 자, 골조가 커지면 학습을 할 수 있는 속도는 엄청난 속도로 빨라진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시죠. 이 2라고 하는 거는 화살표 방향에 있는 3개의 화살표가 있죠. 여기에 다른 숫자가 2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2 종류의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13, 131. 자, 1과 3의 2 종류죠. 자, 요 3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3개가 3 종류의 숫자가 들어가 있다. 자,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러면 3칸에 들어가는 숫자는 각기 다르다. 요 숫자를 1부터 4 이내의 숫자를 가지고 넣어서 풀어봐라. 문제는 다 얘기해 줬습니다. 문제를 들었는데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문제 정의 자체가 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면 해결책은 50% 나온 거예요. 학교 시험, 수학 능력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50%는 맞출 수 있습니다. 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2개는 되게 틀린 거예요. 나머지 2개의 예시문 중에서 선택하면 돼요. 확률 50%예요. 여기 문제 정의, 제 강의 지금 보면서도 지금 무슨 문제인지 다시 돌려서 볼 거예요. 3이 있으면 3개의 화살표에 각기 다른 숫자가 들어간다. 자, 거꾸로 생각해 보죠. 그럼 여기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 여기는 당연히 1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리라면. 왜? 얘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화살표는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가 봤자 한 종류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이에요. 자, 1이 되는 데들을 먼저 찾아보시고 다음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는 또 다른 변수가 돼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한순간에 보이질 않아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지를 보고서 딱 푸는데 5초 정도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패스합니다. 이거는 문제 하나 푸는데 5초가 아니고 화살표 한 칸에 들어가는 숫자를 찾는데 1분이 넘게 걸려요. 이것을 우리는 이 어려운 퍼즐을 아이들한테 풀라고 그러면 풀겠느냐? 라고 짐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똑똑한 아이들이나 풀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겠느냐라고 어른들은 지레 짐작을 한다. 아니다. 풀어낸다. 어느 정도 걸려서 15분, 20분을 걸려서 풀어낸다. 15분, 20분을 한 문제에 집착해낼 수 있다. 그것은 대단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이 주지 못했던 힘이에요. 자, 세 번째 조건입니다. 길이 막히면 뚫어야 될 것이냐, 돌아가야 될 것이냐,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문제는 보고서 나도 풀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은 그냥 하지 마시고 나중에 곰곰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신호등이 있어요. 첫 번째 신호등은 스위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불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위치가 두 개는 위쪽, 두 개는 아래쪽 되어 있는데 불은 저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에 스위치와 불이 들어온 관계를 분석을 해서 네 번째 신호등에는 어떤 불이 들어올까? 뭘 보고? 현재 이 스위치를 봤을 때 어느 불이 들어와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문제를 설명을 해줬으니까 문제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풀려고 딱 들어가면 머리가 헝클어집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이것이 아까 문제 해결할 때 두 번째 정확성과 합리적 분석을 따라간다.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죠. 여기에 두 개 불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도 두 개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과 이것을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는 것, 흰색 불은 변화가 없죠. 나머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 스위치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는 것은 첫 번째 거 변했고 두 번째 거 변하지 않았고 세 번째 거 변했고 네 번째 거 변했습니다. 자, 변하지 않는 스위치, 변하지 않는 불. 여기에서 두 번째 스위치가 두 번째 불을 제어하는구나. 이렇게 비교해 나갈 수가 있어요. 쉽게 얘가 얘를 제어하고 얘가 얘를 제어하고 얘가 얘를 제어한다 그러면 문제가 풀기 쉽겠죠. 그런데 얘가 얘를 제어하는지 얘를 제어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문제를 준 겁니다. 그럼 찾아낸 겁니다.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또 불이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스위치가 변한 게 뭐냐 찾아보면은 어떤 스위치와 어떤 불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 스위치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켜지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은 지능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고. 관찰이 뛰어난 아이들은 그런 방식으로 풀지 않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스위치를 잘 보세요. 1번 스위치를 보시면 1번 스위치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올라가 있고 두 개는 내려가 있습니다. 2번 스위치도 보니 두 개는 올라가 있고 두 개는 내려가 있습니다. 3번 스위치, 4번 스위치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두 개는 켜지고 두 개는 꺼진다는 얘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 관찰을 통해서. 그러면 두 개가 켜진 불들 찾아보면 흰색 두 개가 켜져 있습니다. 녹색 두 개 켜져 있어요. 빨간색 두 개 켜져 있습니다. 청색 하나만 켜져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청색이 켜져야 되는 거구나.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떤 스위치가 어떤 전등을 통제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의 미션이었다면 이거는 틀린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구에 불이 들어와 있을까라는 것이 문제의 미션이라면 이 스위치가 이거를 제어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불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거는 방금처럼 관찰을 통해서도 풀어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고를 하는 방법은 동일한 문제에서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접근법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야. 이 답이 아니면 네가 틀린 거야.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답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답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도 유일하게 하나인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열어줘야 된다. 그것이 막혀있는 교육 현실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그걸 열어갈 수 있다. 그게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얘는 못하게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해볼 수 있어라고 해서 시도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갖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다양성이에요. 저희는 그거를 사고의 기술이라고 그래요. 사고의 기술. 즉, 요 세 가지, 즉 사고가 균형을 이루고 과제에 집착하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돌려낼 수 있는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 자, 이것을 훈련을 시켜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게 습관화된다. 그런데 퍼즐은 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퍼즐을 사람들이 놀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놀이를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을 바꿔낼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누구나 퍼즐을 풀면은 점수가 올라가나요? 공부 잘한다 그러는데 점수가 올라가나요? 그것이 점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생각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아이는 만약에 점수를 향해서 그걸 간다 그러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아이한테 목표를 주라고 그랬죠. 자기가 행동을 해야 될 목표성이 분명해야지 파고드는 힘이 생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바로 어제하고 다른 나라고 하는 데 둬야 됩니다. 아이들이 오늘 못 풀었다. 오늘 못 풀었으니까 내일도 못 풀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비교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3학년짜리와 3학년짜리 똑같은 3학년짜리라도 수준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다른데 똑같은 평가지를 가지고서 얘는 좋고 나쁘고 판단을 하게 되고, 두 번째, 결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스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잘하는 애는 재미가 없고 못하는 애도 재미가 없고 누구도 재미없는 교육이 된다. 이것을 자기 지향적인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 내가 어제는 못 풀었는데 오늘은 풀었다.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에요. 100점 못 받았더라도. 그것을 한 단계 차고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하는 연습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생각에 대해서 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나는 야단을 맞을 거야 라는 짐을 갖지 않아야 된다. 풀 수 있으면 풀고 풀 수 없으면 내일 다시 한번 해보지. 생각을 가지고 한번 놀아보지. 못 풀면 치우지. 그런데 목표는 이걸 내가 보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퍼즐이 갖는 마력이라는 얘기예요. 게임과 같은 속성 때문에 치워버리지 해놓고도 다시 끌고 싶은 게 퍼즐이다. 그렇게 가지고 옆에 두고서 풀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논다는 개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생각을 갖고 즐긴다, 논다. 그거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놀 것이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도 놀잇감을 주자. 그게 퍼즐이다. 도구를 주자. 그게 퍼즐이다. 주면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생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1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PS 교육연구소 박주범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